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지금 시간은 10시 50분을 방금 넘었습니다. 예, 제 롤렉스 서브마리너에 의하면 10시 51분. 예, 지금 엄청나게 늦은 시간에 퇴근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딱 왔습니다. 예, 오늘 월말 마감이라 저희는 또 다 아날로그로 진행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칼퇴근하고 그런 거 없어요. 또 이게 재밌습니다. 전 오히려 이게 뭐 째깍째깍 칼퇴근하고 그런 것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늦게까지 좀 있고 또 이렇게 뭔가 다 아날로그로 하고 숫자 매뉴얼로 하고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맛을 좀 느껴보면 좋을 텐데. 자, 오늘 얘기는 저같이 이렇게 아날로그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중에서 100% 다 아날로그로 해야 되고 일일이 다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파이죠. 스파이. 예. 스파이한테 출퇴근이 있겠습니까? 스파이한테 토요일, 일요일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하면 그게 그 스파이가 정신 나간 스파이겠죠. 예. 국가 안보가 달려진 문제에 있어서 출퇴근 시간을 따로 해가지고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참 잘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그 K집이랑 MI6를 한번 대별을 시켜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한번 이제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영화, 표지에, 영화랜다. 그 표지에 보면 영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나오는 게리 올드만이 딱 앞에 나와 있죠. 제가 나이가 들면은 게리 올드만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머리가 벌써 희끗하게 반백이에요. 나이가 지금 50이 넘어서 그런지. 그래서 더더욱더 이렇게 좀 공감이 갑니다. 자, 일단 뭐 그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사람들도 있고 매니아들은 다 알죠. 다 알아요. 이제 원작이 이제 존 르칼레라고 해요. 영국 소설가죠. 1931년에 이제 태어나서 2022년에 죽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KFC 할아버지처럼 이분도 90살을 살았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미인 박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또 오래 사신 분도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존 르칼레입니다. 존 르칼레. 본인 스스로가 얘기해요. 프랑스식으로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존 르칼레가 쓴 원작에 의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존 르칼레가 쓴 소설이 이제 죽은 자에게 걸려온 전화, 그리고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 이것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또 네 번째가 원티드맨. 뭐 이런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모스트 원티드맨이죠. 어떤 또 필리 쉐이모 험프만이 이제 주연한. 그리고 이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이제 게리 올드맨이 주연한 겁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영화. 훌륭합니다, 아주. 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영국 첩보기관 MI6가 가장 큰 위기에 복면한 게 바로 이제 킴필비 사건이죠. 킴필비 사건. 그러니까 영국 MI6는 이제 원래 이제 만들어진 거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20세기 초반입니다. 1900년도 초에 만들었어요. 영국 정보국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MI5가 있고 MI6가 있습니다. MI5는 군사 정보기관이고 MI6는 비밀 정보국이에요. 뭐 이름이 그건데 아무튼 뭐 원래 있었던 거를 많이 총합해서 이제 MI5, MI6 정도가 있고 나머지가 한 몇 개,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007이죠. 그 MI6가 가장 위기에 봉착된 것이 바로 킴필비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영상만 올렸다가 잠깐 이제 길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킴필비라는 사람 때문에 상당히 그 영국 사회가 쇼킹에 빠졌었죠. 왜냐하면 킴필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가 존 필비라고 그 영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아랍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있는 집안 아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그런 자식에다가 그 케임브리지를 나와서 뭐 상당히 그 지체 높은 그 어떻게 보면 뭐 명망가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MI6에서 이제 국장 후보까지 올랐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KGB의 스파이였던 겁니다. 얼마나 울기겠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안기부장까지는 아니더만 안기부 국장이 알고 봤더니 이제 북한의 스파이였다고 하고, 심지어는 북한으로 이 사람이 KGB에 어떤 충성을 한 건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가면 아예 소련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KGB에서 대령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예 KGB에 새로 이제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죽을 때도 소련의 당정청 최고 관리들이 소련 국장으로 장례를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 킴 필비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불명예죠. 예, 그래서 60년대에 이 킴 필비 때문에 영국 MI6는 거의 뭐 괴멸당하다시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MI6하고 이제 이 KGB는 서로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였다가 60년쯤 됐을 때는 거의 이제 KGB가 MI6를 완전히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섭렵해버리는, 뭐 상당히 큰 이제 그 우리가 언더커버라고 그러죠. 예, 그 잠복돼 있는, 그 두더지라고 그러죠. 두더지. 그 언더커버들이 이제 그 MI6에 상당히 많이 잠복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이제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 킴 필비 사건 때문에 나온 영화가 이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입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MI6 안에 있는 KGB의 두더지를 찾아라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예, 존 르칼레 소설 작가가, 존 르칼레라는 이제 작가가 쓴 대표적인 영화죠. 그 원작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MI6하고 KGB의 가장 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MI6는 기본적으로 16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1600년도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영국 첩보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첩보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가 길어요. 예, 역사가 깁니다. 그러니까 대영제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영국 첩보국도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를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어떤 첩보들이 필요했고, 그 첩보를 또 가공할 정보가 필요했고, 가공한 그 정보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MI6의 역사가 상당히 길고, 소련의 KGB는 그야말로 소련 연방이 만들면서부터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근대화가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뭐 영국보다는 한 몇백 년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첩보기관을 만들 만한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KGB 요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로 발탁이 돼서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었고, MI6 같은 경우는 이름만 MI6만 아니었을 뿐이지 몇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영국을, 대영 제국을 위해서 또는 뭐 영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첩보기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어떤 격이 상당히 높은 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나라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고, 또 어떤 나라의 면적이나 섹터가 넓은, 한마디로 누가 봐도 그 나라를 얘기했을 때, 이 나라가 지킬 것이 상당히 많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안기부도 훌륭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는 어떤 그 국채,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이제 소련. 소련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공산주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연해본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스스로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막 뭐 상당히 뭐 동토의 왕국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반공주의로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지, 20세기 초에는 소련 국민에 대한 스스로 국민의 어떤 그 충성심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심지어 미국까지도 지식인들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환멸을 느껴가는 와중에서 소련에 대한 동경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킴 필비 같은 사람들도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나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타임즈, 영국의 최고의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죠. 더 타임즈, 그리고 MI6에서 국장까지 오른 사람이 그냥 소련으로 망명할 정도로 이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에 상당히 물들어 있는 상황이 바로 20세기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I6하고 KGB를 보면은 MI6는 20세기 이전에도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KGB는 20세기에 나온 기관이고, MI6도 물론 그 이름은 이제 20세기에 나왔지만 역사는 상당히 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단면적인 것은 뭐냐면 20세기에는 오히려 MI6가 상당히 위축되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KGB가 상당히 위세가 등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들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관이기도 하지만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 구성원들이 매우 충성심이 높았어요. 예, 매우 충성심이 높은,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국민들, 이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 곧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이 이념을 내가 수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에이전트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분들이죠. 그 사람도 결국 이제 그 KGB에 상당히 충성을 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KGB 요원 출신들은 뭐 이런 어떤 킴필비 같은 상황을 초래한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KGB 요원에서 상당히 고위직이 뭐 국가를 배신하고 MI6로 넘어갔다 이런 사례는 별로 없는데, MI6 고위직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 경우는 킴필비 말고 또 있어요. 뭐 조지 브레이크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두더지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언더커버들을, 그러니까 KGB 안에 있는 언더커버들을 뭐 거의 한 몇백 명을 그냥 KGB로 넘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사실 킴필비나 조지 브레이크 같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60년대에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KGB하고 MI6의 관계를, KGB가 상당히 그 위세가 높았고 MI6는 작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70년대 80년대를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의 어떤 위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연방이 붕괴될 시점, 이제 80년대를 다가서면서 미국의 지원이 상당히 들어가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가 또 60년대 70년대가 이제 호황기로 접어들면서 자본주의의 힘이 득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MI6는 잠깐 죽어드는데 영국의 국력도 줄어들고 하는데, 미국의 국력이 워낙 세지다 보니까 미국 CIA의 어떤 도움을 받은 MI6가 그나마 그 어떤 위상을 유지한 겁니다. 위상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로 가면은 다시 또 이제 KGB를 밀어내는, MI6가 밀어내는 상태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70, 80년대쯤 됐을 때는 이제 MI6가 어느 정도 자존심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킴필비라든지 조지 브레이크 같이 이렇게 MI6 고위직들이 KGB로 넘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언더커버들을 소위 해서 폭로해서 뭐 지하 조직망들, 방첩 조직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초래한 상황들을 좀 이제 만회하게 된 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로 가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런 영화의 대표적인 게 틴커 테일 솔저 스파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영화들이 많이 생겼냐면 영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영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보면 영국에 있는 작가들이, 야, 우리 역사가 얼만데, 우리가 MI6가 이게 SIS라 그래서 Secret Intelligence Service라 해가지고 비밀 정보국이라는 뜻입니다. MI6라는 말은 그냥 원래 이게 별칭이에요. 원래는 Secret Intelligence Service입니다. 그래서 SIS, 뭐 그전에는 또 뭐 별게 그 비밀 정보국 이름이 많죠. 역사가 긴 몇백 년이 된 어떤 이 영국 첩보국인데, 이게 KGB한테 너무 무너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 자극으로 뭐 이안 플레밍이 쓴 007, 그러면 서머셋 모험도 사실 영국 정보국이죠. 근데 서머셋 모험은 좀 옛날 사람이고, 그래서 이안 플레밍의 007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존 르칼레의 틴커 테일 솔저 스파이, 이런 것들은 영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는, 자부심에 대한 반동 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존 르칼레 같은 경우는 이안 플레밍하고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존 르칼레는 약간 좀 시니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안 플레밍은 007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영웅적인 것으로 묘사했어요. MI6를 상당히 영웅적이고,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한 첩보 조직이 아닙니다.
CIA에 비해서도 그렇고 KGB에 비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뭐 그런 조직인데 이안 플레밍이 거의 뭐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것처럼 이렇게 막 007에서 묘사를 했잖아요. 네, 그런 반면에 존 르칼레는 뭐냐면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KGB나 MI6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소설에서 묘사하냐면 KGB나 MI6나 결국은 다 스파이들을 희생시키는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 묘사해버립니다. 그래서 MI6도 그렇고 KGB도 그렇고 결국은 어떤 자기들의 기관의 존재를 위해서 거기 있는 구성원들을 희생시키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제 묘사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영화의 존 르칼레 이 작품의 기본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첩보 영화에 대해서 원래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첩보 영화의 기본적인 맥락을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첩보 영화의 개념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니편 내편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밑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첩보 영화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편, 내 편 이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누구를 속여서 누구를 물먹일 것인가 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첩보 영화는. 그러니까 영국 정부 예를 들면 틴커 테일러 솔저 스카이는 뭐냐면 스파이는 뭐냐면 자꾸 스카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스파이는 뭐냐면 그 영국 정보부를 통해서 KGB가 미국을 물먹이려고 했던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영국 정보부가 미국하고 연합이 돼 있고 또 영국 정보부는 영국 정보부대로 지금 무너져가는 국채를 어떻게 살려나가기 위해서 미국을 또 이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용하는 것을 보고 KGB가 영국 정보부를 통해서 미국을 물먹이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어떤 맥락이 바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입니다. 그래서 첩보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처음에는 물밑의 이해관계다. 그러니까 그 물밑의 이해관계를 설정을 잘 잡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첩보 영화라는 것은 첩보의 개념이라는 것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관끼리의 싸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파이만의 희생자가 있을 뿐이에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것도 없어요. MI6가 소위 해서 언더커버가 걸렸다 그래가지고 킴필비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KGB보다 졌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있어서는 승자와 패자도 없어요. 다만 재밌는 것은 뭐냐면 KGB는 좀 더 인간적인 주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그렇게 배신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제 신생된 어떤 이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이런 것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이고 KGB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KGB, CIA, MI6 간의 이해관계만이 중요할 것이지 그 안에서 뭐 승자와 패자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의 개념을 알고 보시는 것이 보면은 영화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첩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첩보라는 것은 뭐냐면 첩보 영화의 개념이 도덕성이 일단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고민이 없고 둘째는 실정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적 관례, 국내법, 국제법에 대한 실정법의 개념이 없는 베이스먼트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첩보 영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덕과 실정법의 개념이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봐야지 그렇지 않고 보면은 이게 헷갈려서 무슨 재미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도덕과 실정법을 없이 간다는 개념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첩보 영화의 가장 큰 개념이다. 이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차 판매기에서 동전을 넣으면 알아서 콜라가 나오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연필깎이처럼 연필을 넣으면 연필 그냥 깎여버리는 개념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첩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넣으면 깎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냉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보기관이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선악도 없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냉전 이후에 월스트리트에서 자본주의가 폭주하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거죠. 리만 브라더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금융의 개념을 그냥 어떻게 보면 금융공학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목적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절차를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파국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뭔가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치는 그런 어떤 금융공학적으로 장난을 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 그 정보기관의 어떤 행태가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그러니까 타락한 금융기관하고
그 예전에 MI6나 K12의 어떤 암투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이해가 빨리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결국은 존재감의 문제예요. 존재감의 문제. 그래서 이 사실은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개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의 패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투를 치거나 포커를 쳤을 때 저 사람이 뭘 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해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I6하고 KGB를 제가 비교했을 때 일단 KGB가 훨씬 압도한 것이 20세기였고 그것이 이제 80년대쯤 왔을 때 CIA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정도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첩보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4가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